서울의 4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이 재미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 나이 11살 때쯤 운수업을 하시는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아빠를 잃고 가장을 잃은 우리 집은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에 엄마는 일을 하느라 바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린 동생과 저는 거의 할머니 손에 자라났습니다. 누구나 자식은 애틋하다지만 우리 엄마에게 저는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작은 장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 이후에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저는 집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었어요. 숨바꼭질을 하며 동생이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동안 저는 숨을 곳을 찾고 있었죠. 2층 단독주택에 주인분들이 살고 우리는 그중 반지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는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낡은 철제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 위쪽에 판자 같은 것이 덧대어져서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공간이 어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여기다. 숨기에 딱이겠어. 저는 엉금엉금 철제 계단을 올라갔어요.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던 그 계단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끼릭끼릭 소리가 났지만 전 아이였어요.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저 비밀 공간에 숨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만 철제 계단 일부가 끊어지면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했어요. 어린 남동생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제 다리에서 철철 흐르는 피를 보고 무섭다며 엉엉 울기만 했죠. 저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일 나가시고 할머니도 외출하셔서 집에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슈퍼 아줌마가 절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 봉합수술이 필요하니 큰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연락을 받고 오신 엄마와 할머니랑 다른 동네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시간이 걸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제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녹이 쓴 철제에 찢겨져서 이미 세균 감염이 심한 상태였고 어디에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수술받은 정강이는 그 뒤로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 일 전까지 저는 뜀박질을 잘해서 동네 누구와 시합해도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절뚝이면서 걷는 모양새가 돼서 학교에 못된 애들한테 놀림도 종종 받았어요. 제 걷는 모습만 보면 우리 엄마랑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십니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도 그러세요. 에이, 살면서 뛸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세요. 걷는 모습이 좀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한 몸인걸요? 다리 한쪽 불편한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실 때마다 저는 씩씩하게 엄마를 달래주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늘 슬프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제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저를 구하러 어디서든 나타나셨답니다. 저도 워낙 놀림받고 곱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심성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꿈쩍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밀어붙이는 쇠고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똑순이같이 커버렸는데도 우리 엄마 눈에는 아직 혼자 놀다 다친 12살 딸인가 봐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엄마는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나섰지만 참 막막하셨다고 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이 있기라니 가방끈이 길긴 하니 처음에는 근처 식당마다 들어가서 사람 쓰냐고 물어보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엄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고시원 청소를 하시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할 수 있으려면 권리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아는 사장님 도움으로 근처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여셨어요. 우리 야채 가게는 시장 어느 가게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시장 상인들 중에는 텃세를 부리면서 엄마에게 욕을 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굴러온 돌에게 자기 손님들 뺏긴다는 이유였죠.
어떤 날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와서 엄마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아니, 상도라는 게 있지. 아침 8시부터 열면 아침 손님 죄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이 시장에서 내쫓기고 싶지 않으면 눈치 봐가면서 장사해. 듣자 하니 너무 도가 지나쳐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주머니, 그럼 아주머니도 아침 8시에 문 여시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법을 어겼어요? 부지런한 게 죄예요? 넌 또 뭐야? 아유, 보아하니 다리도 성치 않구만. 그럴 바에 시장에서 장사할 게 아니고 애 데리고 병원이나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여편네가 말이면 다야?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엄마는 아줌마 머리채를 잡고 상무를 돌리듯 이리저리 흔들어댔고 늘 참던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 아줌마는 당황했어요. 우리 가게에 함께 있던 손님들은 싸움을 말리면서 함께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 위에 경동 야채가게 사장이죠? 아줌마, 거기 야채 상태가 영 별로라 요즘 안 가요. 이 집이 훨씬 싱싱하고 친절하신데 거길 왜 가겠냐고. 그러게 말이야. 성실하게 잘하는 여기 사장님한테, 게다가 착한 딸내미한테 그게 어른으로서 할 소리냐고. 아우, 당장 나가요. 아주 동네 사람들한테 경동 야채 가지 말라고 소문을 내야겠어. 그 아줌마는 도망치듯 갔고 다시는 우리 가게에 와서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변 상인들의 견제에도 엄마는 친절함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단골 손님이 많이 늘어나 장사가 잘 되었어요. 결국 제가 대학교에 갈 무렵에는 처음으로 우리 집을 사서 이사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는 워낙 세간살이가 많지 않아서 이사업체를 부를 필요도 없었어요. 이삿짐 나를 트럭과 기사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이삿짐을 싸고 날랐죠. 할머니는 우리보다 먼저 그 집에 도착해서 온 집안이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로 쓸고 닦고 계셨습니다. 이삿짐을 다 나르고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서 우리 식구는 호사를 누렸답니다. 와, 새 집에서 먹으니까 짜장면이 2배는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집 진짜 좋다. 탕수육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앞으로 더 자주자주 시켜줄 테니까 많이 먹어 내 새끼들. 미안하구나. 엄마가 그동안 이런 음식도 많이 못 사주고.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드시질 못하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너무 맛있고 입에 맞는구나. 그저 이 깨끗한 바닥에 뭐 흘릴까 봐서 조심조심 먹고 있는 게야. 어머마, 남편도 없이 이렇게 좋은 집까지 사서 나도 모셔주고. 정말이지 내가 여한이 없어. 참 고맙구나. 밥을 먹다 말고 할머니부터 엄마, 저와 동생까지 감동을 받아 훌쩍거리게 되었지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다 자랑스럽고 힘들거나 우울할 때면 저는 그때의 기억을 꺼내보고 있어요. 아쉽지만 저는 중간 키보다 조금 작고 얼굴이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지 못해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끈기 하나는 있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제 등수는 늘 반에서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였어요. 공부량은 전교 1등 못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것은 이미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학교에 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어디 하나 특출난 구석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밤낮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성적은 되었지만 학비를 아끼고 싶어서 꼭 국립대에 가고 싶었거든요. 평범한 저에게도 누구보다 잘하는 재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알뜰하다는 것이에요. 절약하고 사시는 우리 할머니나 엄마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는 참 알뜰한 소비로 어른들 칭찬을 받고 살았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면 일한 수고값이라며 1,000원짜리 몇 장을 주시곤 했어요. 내 동생은 그 돈을 들고 곧장 시장에 있는 분식집이나 호떡 가게로 직행했어요. 하지만 전 늘 그 돈을 소중히 접어서 가져와서는 다음날 은행에 저금했습니다. 무려 10살 때부터 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를 졸라서 처음 만든 뒤로 여러 차례 들리니까 그 은행에서 저는 누구보다 환영받는 고객이 되었습니다. 귀엽고 기특하다면서 지점장님은 명절에는 학용품도 선물해 주시고 은행 직원 언니, 오빠들이 마시는 요구르트나 사탕도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이 놀이터 가는 대신 저는 은행이 놀이터였던 셈이죠. 사춘기를 넘어서는 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상품에 대한 공부까지 은행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경제관념이나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했었고 늘 고이율의 적금, 예금, 나중에는 펀드 등 파생상품 등 은행 직원들이 좋은 것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잘 불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날까지 남들이 다 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엄마가 장사를 하시니까 남들만큼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이 불만이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날이 좋을 때 관악산에 등산을 가고 여름 열대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한강변에 돗자리 펴놓고 시원하게 놀았거든요. 나가더라도 가급적 외식을 안 했고 늘 집에서 주먹밥, 김밥, 그리고 과일 등을 도시락 싸서 까먹고 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등산로나 공원 등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더럽게 비싸잖아요? 게다가 관광지 음식은 맛도 없고 정성도 없어서 정말 별로예요. 우리 식구는 밥 외에는 가끔 과일 정도만 먹을 뿐 음료수나 과자도 안 먹고 간식도 안 좋아해서 몸도 건강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동생은 식성이 달라서 자기 용돈으로 나가서 떡볶이나 과자 등을 가끔 사 먹고는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옷과 신발값이 가장 아까워요. 사실 그런 것들은 허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복이나 회사에서 입는 유니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단정하고 예쁘지 이런저런 옷 살 필요 없고 아침마다 옷 고를 고민 안 해도 되니까요. 처음 회사 다니면서 유니폼이 너무 좋아서 가끔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유니폼을 입었더니만 다들 지질이 궁상이다라며 말리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적절한 때에 입는 옷은 필요하다고 깨닫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쇼핑하는 날을 정해서 엄마랑 할머니랑 다녀오고는 합니다. 질 좋은 옷도 시즌만 잘 잡으면 아울렛이나 매장에서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신 유행하는 옷은 못 입지만 무난한 디자인으로 입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뜰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운 저도 저보다 더한 짠순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회사에 다닐 때 진짜 짠순이 한 명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식당에 가서 3,5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나 돈 10,000원짜리 깨기 아깝다. 3,000원에서 딱 500원만 있으면 되는데 누구 500원만 빌려줄 사람? 매번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을 주변에서 빌리고 제대로 갚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불만 많은 최대리가 총대 메고 직접 물었어요. 너 진짜 왜 그러는 거냐? 내가 왜요? 같이 일하는 사이에 이런 작은 돈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돈 안 갚는다고 크게 잘못될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돈만 아깝다 하고 남의 돈 소중한 줄은 모르니 점점 사람들이 얘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짠순이 직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 집이 있는 부자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회사에 자랑을 늘어놓고 다녔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는 사기꾼이었고 그 남자한테 빌려준 돈이 4천만 원이 넘는다며 맨날 울고 눈이 퉁퉁 부어서 회사에 다니더래요. 남들 욕먹어가면서 돈 그렇게 모아둔 돈을 엉뚱하게 다 날리고 주변에서는 그 직원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아주 잘 되었다, 속 시원하다며 고소했으니 참 돈은 진짜 잘 써야 한다고 그 직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것도 아끼지만 공공 물품도 매우 아낍니다. 집이든 회사이든 제가 있는 공간이 어디이든 전기가 낭비되고 있으면 가서 끄고 물이 새면 잠그고 다닙니다. 은행이나 가게에 무료로 비치된 서비스 음료나 사탕이 있어도 딱 저와 제 일행수에 맞춰서 챙깁니다. 또 저는 주변 분들에게 쓰는 경조비는 아끼지 않고 상식선에서 하는 편입니다. 그런 돈은 인색해봐야 좋을 것 없다는 것을 바로 위의 경험에서 느꼈기 때문이죠. 알뜰한 저희 할머니나 엄마도 축의금, 특히 조의금만큼은 주변 못지않게 내십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놀라세요. 그렇게 아끼시는 사람이 조의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나면서 더욱 고마워하시지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저 현명한 짠순이라고 자랑해도 되는 거 맞죠? 이만큼이나 짠순이인 저에게 데이트 비용도 참 아까운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더 돈을 쓴다고 해도 어떻게 얻어먹기만 하나요? 남자가 인당 10,000원쯤 하는 비싼 밥을 사주면 저도 그 다음에 커피나 디저트 같은 것을 또 비슷한 수준에 맞춰서 사줘야 하잖아요.
영화 관람료에 팝콘에 밥값에 찹값까지 하루에 쓰는 돈이 5만 원을 훌쩍 넘게 되더라고요. 제 돈만이 아니라 남자친구 돈도 아껴볼 생각에 저는 공원, 등산, 무료 박물관 이런 데이트를 제안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대신 제가 싸온 도시락과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오니까 전 그런 제 자신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만나던 남자친구들은 제가 재미없대요. 처음에는 알뜰하고 사상이 바르다라고 반기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노는 게 지겹다. 너는 20대 아가씨가 어떻게 된 게 우리 엄마보다 더 궁상이냐? 험한 말까지 하고 헤어진 남자도 있었어요.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또래의 친구들도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늘에서 저에게 꼭 맞는 착하고 마음 좋은 남자친구를 보내주셨답니다. 제가 핸드폰을 회사에서 떨어뜨려 박살이 나서 난처했던 날이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통신 요금과 그 비싼 기계값 하며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하니 사용은 하지만 전 그 돈이 늘 아깝다고 생각해왔는데 기계를 바꾼 지 1년 만에 이렇게 되어 너무 아까웠지요. 근처 핸드폰 가게에 가서 박살난 핸드폰을 내밀며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제 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 꼭 이거 계속 써야 하는데. 저런, 이 핸드폰이 손님에게 소중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이를 어쩌죠? 액정도 교체해야 하고 자판도 망가져서 수리비가 더 나올 텐데. 안 돼요. 저 이 기계 산 지 1년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바꿀 때도 피눈물 흘리면서 산 건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고객님의 돈이 낭비되지 않고 새로운 핸드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게요. 1년이 지나셨다면 번호 이동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저 작년 4월에 샀으니까 지금 15개월 되었어요. 진짜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발 해결해달라며 눈을 반짝이면서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그렇게 쳐다보니 사장님은 의외로 제 또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찾고 하더니 저에게 음료수를 들고 와서 내주었습니다. 몇 분 뒤에 통신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통신사만 바꾸면 쓰시던 번호 그대로 핸드폰 기계는 거의 공짜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처음 가게에 들어올 때는 다급해 보였는데 이제 표정이 확 밝아지셨네요. 네, 사장님이 구세주세요. 저는 나름 알뜰하다고 살면서도 핸드폰 기계를 공짜로 사는 법은 미처 몰랐네요. 이제 사장님한테만 핸드폰 해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 근처에 대광상사 직원인가 봐요. 저 거기에 단골 손님 많은데 앞으로도 지나가다가 커피나 음료 마시러 들려주세요. 진짜요? 제가 집에 갈 때 타는 버스 정류장이 이 근처라 매일 지나다니기는 해요. 저 진짜 자주 놀러 와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 빈말 안 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서진 씨 지금 가입서를 작성하다 보니 나랑 생년월일이 똑같네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저와 생년월일이 똑같고 심지어 이름도 비슷한 서준이라고 하니 우리는 처음부터 친밀감이 생겼고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때는 더운 7월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전에 전 서준이네 가게에 들려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함께 얘기하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서준이는 혼자서 가게를 봐야 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면 퇴근 이후 제가 잠깐씩 가게를 봐줄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리고 늘 혼자서 자장면이나 찌개 등 배달 음식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 것이 제 눈에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특기를 발휘해서 간단한 도시락을 싸주고는 했죠. 와, 나 집밥 너무 좋아하는데 딱 내가 좋아하는 집밥 스타일 도시락이다.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서준이는 언제나 제 도시락을 아이같이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쌀맛이 났습니다. 친한 남자친구들과 달리 서준이는 날이 갈수록 제 도시락을 좋아하고 의지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같이 도시락을 저녁으로 까먹고 있었는데 서준이는 조그마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맨날 너한테 신세만 지는데 이거 받아주라. 은색 상자를 펴보니 그 안에는 투명하고 작은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놀란 눈을 하고 서준이를 쳐다보니 그는 이미 양볼이 발그레하면서 수줍어했어요. 선물이기도 하고 이제 그냥 친구 말고 여자친구 해주라. 나 너 좋아해.
저도 사실 서준이를 만나는 동안 좋아하는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었던 차에 그의 고백을 받으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반지를 왼손 약지 손가락에 끼고 서준이를 껴안아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식 연인이 되었답니다. 사실 데이트라고 해도 퇴근한 제가 서준이네 가게에서 함께 봐주면서 놀다가 서준이가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서준이는 저를 좋은 데이트 장소에 데려가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도리어 너무 좋은걸? 괜한 데에 다니면서 돈 쓰지 않고 서준이가 돈 버는 시간을 빼앗지 않고 일터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도 있으니 완전 땡큐지. 이런 저를 너무 예쁘고 착하다며 더 아껴주고 믿어주는 서준이와 저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서준이는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죠. 서준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 사실은 오늘 너랑 가볼 중요한 곳이 있어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지. 자, 가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서준이는 우리 집에 가보자며 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준이는 평소에 간편한 반팔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넥타이까지 메고 근사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은 거야? 나 설레게. 정말? 나도 양복 차림이 꽤나 잘 어울리지. 미안하지만 오늘만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입은 게 아닌데.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방문에 우리 할머니는 서둘러서 옷을 갖춰 입느라 당황해하셨어요. 아니, 우리 손녀딸 애인이 올 줄은 내가 미처 몰라서. 미리 언지를 좀 줘야 이 할미가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놓을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시장에 계신 엄마에게 집에 일찍 오실 수 있는지 전화를 드렸어요. 서준이에게는 우리 식구들 앞에 깜짝 방문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머님, 절 받으십시오. 귀한 따님의 남자친구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준이는 넙죽 절을 올리고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날리면서 두 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엄마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인상이 좋은 서준이를 보시고는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엄마와 할머니는 서준이에게 궁금하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하시던 찌개랑 반찬을 마무리하며 부엌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내가 참 오래도 살았다. 그렇죠, 어머니? 이제 이런 순간이 오고야 말았네요. 하지만 우리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 같으니까 아쉬움은 없어요. 네? 사위라니 무슨 말씀이신 건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서준아, 나 두 분께 허락받았다. 우리 결혼하자. 사랑해. 서준이는 갑자기 저에게 꽃다발을 안기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는 언제 봤다고 서준이 편이 되어서는 박수를 치면서 감격에 겨운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세상에나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도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결혼 허락을 받는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해맑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우리 할머니,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서준이는 알고 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좋아하는 남자를 두 분이 반대하신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 제가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서준이는 이렇게 크게 웃으며 기뻐했어요. 그럼 이제 서준 씨 부모님께 가서 결혼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상견례 날을 잡자. 지난번에 너가 우리 가게에 있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인사드렸지? 그때 우리 부모님은 너가 참하고 마음에 드신다고 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서준 씨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매일 우리 서준이 도시락을 싸다 준다고 들었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솜씨 좋고 알뜰하고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참 좋은 사람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사부인. 아휴, 별 말씀을요. 저는 가게 하느라 바빠서 우리 어머님께서 서진이를 다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서준군도 사람이 참 반듯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서진이와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처자답지 않게 알뜰살뜰 잘 살게 생겼어. 요즘 여우 같은 기집애들 좀 보세요. 부모들 무시하고 지들끼리만 살겠다고 버티지 않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옛날 공자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효도가 세상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사부인, 그럼 애들끼리 신혼살림 차려주지 않고 합가시킬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나는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칠칠한 얘랍니다. 우리 며느리도 제가 같이 살면서 예뻐하고 가르쳐 줄게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예비 시모를 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침묵을 지키다가 예비 시부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힘들게 아들을 가져서 키우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앞선 모양입니다. 물론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합가를 할지 독립을 할지 정할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예비 시모가 목이 마른데 종업원이 언제 오는 것이냐고 툴툴거리셨습니다.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업원에게 얘기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예비 시모는 무슨 벌레라도 본 듯이 놀라고 불쾌하다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 다리라도 다쳤니? 걷는 모양새가 왜 그런디야? 제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예비 시모는 처음 보고 알게 된 것인데 이 말에 우리 엄마의 표정은 당혹감과 불쾌함으로 힘들어 보이셨어요. 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좀 장난꾸러기였어야 말이죠. 잘못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는데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저도 제 다리가 좀 다르다는 걸 잊고 살 정도로요. 아니, 그게 그냥 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설마 장애가 유전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 엄마, 지금 장모님이랑 할머님도 계신데 말씀 조심해 주세요. 장애라니요. 우리 서진이 말 그대로예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래, 나도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상한지 모르겠던 걸 웬 호들갑이야. 가족들로부터 타박을 받은 예비 시모는 그때서야 자기 말실수를 깨달았는지 아니, 나도 괜찮단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엄마의 얼굴은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저를 안방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시모 될 분이 보통 분 같지 않아 보이더라. 꼭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 저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모은 돈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덜커덩 월세집에 가서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아까운 돈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시부모님 댁에서 살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얼른 돈 모아서 집 사면 그때 분가할게요. 나는 네 다리를 보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던 사돈만 생각하면 이 결혼도 말리고만 싶은데 니네가 살 집이 없어서 합가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하구나. 내가 돈이 있었으면 니네 작은 집이라도 구해주는 건데. 엄마는 참 별 말씀을 다 하셔요. 엄마가 준 데도 안 받을 거거든요. 우리 부부가 스스로 마련한 집이어야 의미가 있죠. 엄마, 나 5년 안으로는 분가를 해보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합가의 세월이 길어질 거라고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서 남편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로 돈을 벌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누굽니까? 알아주는 똑순이 짠순이니까 금방 집을 살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살아보니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제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쌍둥이를 임신한 제 몸은 하루하루 숨쉬기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하고 집에 들어 앉으니까 시모는 저에게 집안일을 온통 맡겨버리셨어요. 어머님, 저 배가 많이 불러서 빨래나 청소는 힘든데 그것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직장 다니던 얘가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할 것 아니냐. 쌍둥이들 출산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집안일보다 더 힘든 것은 시모의 수다를 하루 종일 들어줘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시모는 말이 정말 많은 편이었어요. 전화기를 한번 붙잡았다 하면 기본이 2시간이요. 많으면 서너 시간이 훌쩍이었어요.
대화 내용도 별다른 용건이 아니었어요. 어느 친구네 이혼했다더라, 그 집 사위가 어떠고 며느리가 어떠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나시면 저에게 와서 2차전 수다를 하세요. 저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데 옆에 오셔서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순심이네라고 있지? 이번 여름에 큰아들이 모시고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나한테 자랑자랑을 해대서 내가 딱 그랬지. 우리 애들은 굳이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일도 며느리가 다 해준다고. 그랬더만 순심이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겨. 이 시애미가 이런 사람이다. 니네가 해외여행 같은 거 안 보내줘도 비교하거나 싫은 소리 하더냐? 그저 이렇게 한 가족 마냥 같이 사는 게 최고요. 알죠.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신 거요. 그럼 어머니, 이 빨래 좀 마저 개주시겠어요? 저는 저녁 준비도 해야 해서. 아이고야, 내 정신 좀 봐라. 정여사네가 연락 달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그랴. 이러고 서둘러서 일어나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아기들을 돌보느라 저는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출산하고 나면 본인이 집안일을 하겠다더니 청소랑 장 보는 일만 마지못해 하셨고요. 여전히 식사 준비부터 부엌일 등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시모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셨어요. 약간 철없는 시누이 마냥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셨죠. 그렇다고 저에게 막말을 하시거나 못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들르면 제 얼굴을 본 우리 할머니는 늘 안쓰러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어찌 그리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 그려. 아가들 키우기 참 힘들지? 네가 시가에서 사는 것만 아니면 이 할머니가 가서 도와주겠구만. 그저 애기들 때문이겠어요. 시부모 모시고 살려니 그 일이 오죽 많겠어요. 니네 합가한다 할 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드는구나. 그리고 전 정말로 건강이 나빠져서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뜨니 쓰러진 제 옆에서 친정엄마와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자기가 빈혈 수치가 안 좋고 과로로 쓰러졌다고 의사가 말하더라.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나 아픈데도 남편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말이야. 이제 내가 당신을 많이 도와줄게. 남자 자식이 이런 일은 뭘 울기까지 하는 건 모르겠네. 바쁜 사업하는 아들이 무슨 집안일이야. 이 애미가 대한이 엄마 도와줄 테니 걱정 마라. 아니요, 사부인. 서진이랑 애기들은 당분간 우리 집에서 돌보겠습니다. 제 딸 자식 일인데 제가 나서야죠. 김서방은 걱정 말고 하던 일이나 잘하고 돈 열심히 모으게. 그래야 집을 사서 분가할 것이 아닌가? 우리 엄마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모습에 시모도 남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저는 퇴원 후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할머니께서는 제가 물 한 방울 손에 못 묻히게 돌봐주셨어요. 아기들 젖 먹이고 돌보는 건 외에 전 할 일 없이 쉬면 되었습니다. 엄마는 몸에 좋은 보약과 각종 보양식으로 저를 먹이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지내다 보니 저는 몸이 편했습니다. 날이 다르게 살이 붙었고 마음은 평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가끔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퇴근하면 꼭 친정에 들러서 저와 아기들을 보고 가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팔자 좋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남편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 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제가 싸주는 도시락 없어서 삼시세끼를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먹고 있대요. 그리고 시모는 집안일을 안 해서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빨래도 돌리고 지저분한 집을 청소하는 등 힘들어진 것이죠. 그렇게나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도 이렇게나 안 챙겨준다니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엄마로서 정말 직무유기이죠.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저만 좋자고 마냥 친정에서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서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저를 데려다 주러 왔지만 그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이었죠. 여보, 약속해요. 당신은 더 열심히 가게 해서 돈 벌고 나도 악착같이 모을 거예요. 우리 집 마련하면 아무 미련 없이 분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이지. 나 더 돈 열심히 벌어서 꼭 당신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좋은 아파트보다 우리 가족끼리만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끝내 눈물이 나왔고 남편은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시부가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며느리가 몸 상하도록 고생한 걸 몰랐구나. 당신은 앞으로 나가서 노는 시간 줄이고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하시오. 알겠소? 아이고, 알겠어요. 대한 엄마야, 내가 많이 해주마. 덕분에 한동안 전보다 시댁 집안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 대한이와 건우가 만 3살이 되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애초에 애들을 잘 봐주시는 분이 아니었고 저는 직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기관에 맡겼습니다. 다행히 애기들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다면서 잘 적응했고 저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천성이 유하고 착해서 남들도 좀 속이고 해야 하는 영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저도 남편 가게로 출근해서 손님들에게 사근거리면서 열심히 핸드폰을 팔아서 매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짠순이 실력을 더욱 발휘해서 제 월급을 모두 적금으로 모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분가하고 싶어서 열심히 아파트 청약도 신청했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날로 높아지고 청약은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쯤이면 대출 7천만 원만 빼고 입주금 모두 마련될 만큼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청약 소식에 우리 가족은 모두 아주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대단하구나. 그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도 되고 입주금까지 마련했다고? 그런데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한 이 애비가 미안하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저희 함께 지내는 동안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 그런데 대출을 7천만 원이나 들어야 한다는데 꼭 아파트에 들어가야겠니? 그건 팔고 여기서 계속 지내면. 엄마, 함께 10년 살았으면 오래됐어요. 요즘 어떤 여자가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사나요? 우리 대한 엄마니까 이 정도 해낸 거예요. 그 이상 강요하면 저 진짜 못난 남편 되는 건데 그러실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알지? 이 엄마가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해 불어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단다. 그러니 니네 집에 함께 살면 안 되겠나? 우리 집은 전세를 내주고 그 돈 너네 주면 대출도 안 받아도 되니 말이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도 대출 없이 지낼 수 있고 말이죠. 남편은 시모의 말씀에 수긍이 갔는지 저에게 좋은 방법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남편이 정말 깜깜이 눈치의 마마보이만 같아서 미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기 싫어져서 그만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잠시 뒤에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내 생각은 안 해? 10년을 모시고 살았으면 나도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일구고 싶단 말이야. 학가하는 동안 어머님의 집안일 나 다 시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관절염이 다 걸렸겠어. 이제 나이 40에 불과한데 말이야. 또 모시고 살라고 하면 같이 못 살아요. 당신이 선택해. 남편은 시모에게 합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잘 드렸으니 화풀라고 웃으며 저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드디어 우리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들어간 지 얼마 뒤에 어떤 트럭이 와서 우리 집에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부모님의 짐이 우리 집으로 옮겨지고 있던 것입니다. 시모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어찌된 일인지 여쭤보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 집 전세 주고 그 돈 너네 줄 테니 같이 살자고 분명히 했는디. 나도 아파트 사는 게 소원이다야. 막무가내로 시모는 우리 집 방 한 칸에 기어코 자신들의 짐을 옮겼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던 우리 집에는 시부모님의 물건들이 잔뜩 들어와서 어수선해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정말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삿짐을 나르건 말건 간에 그대로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갔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할머니를 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엄마가 잠깐 집에 들러서 제 사정을 알게 되셨어요. 이 여자가 좋게 말로 하니까 못 알아먹는구나. 이제 이 엄마가 모든 일을 맡겨라. 엄마가 알아서 하마. 너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알겠지? 우리 엄마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어떤 계획을 품으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우리 집에 친정엄마랑 할머니가 박스 2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이 박스가 다 뭐예요? 아니, 사부인, 여기에 어쩐 일로 오셨는가요? 사돈,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딸이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나랑도 같이 사시지요. 이 말씀에 저는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시모였어요. 얘기 들으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내외가 이 집에 들어왔는디요? 아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사돈댁에 쓰시는 방 그대로 쓰시고 저는 여기 널따란 거실에 이불만 깔고 지내면 되죠. 저도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제 맘 사부인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깨고 여기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함께 잘 살아보시지요. 우리 엄마는 그 말씀을 끝으로 할머니와 싸우신 짐들을 우리 집에 하나하나 풀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본 시모는 얼굴이 하얘졌고 뭐라 대꾸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미 당신 자신이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왔으니 우리 엄마가 함께 사신데도 할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이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 6시가 돼서 전 아침 식사 준비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저보고 더 잘하면서 말리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계신 방에 노크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일어나시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출근하느라 바쁠 테니 우리 엄마들끼리 아침을 준비해야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니 하는 수 없이 시모는 일어나서 나오셨대요. 사부인은 시장 다니느라 그런가 본데 나는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몸이라 아침 식사는 혼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세요? 그럼 점심하고 저녁 식사를 사부인이 하시겠어요? 저는 아침 식사만 차리면 되겠네요. 늘 우리 며느리가 식사를 다 해주었는데. 사부인, 우리 애가 지금 출근해서 돈을 버는데 기어코 집안일을 다 시키겠다 이겁니까? 그럼 나는 김서방 깨울까요? 김서방 보고 아침 차리라고 할까요? 아유, 알겠어요. 내가 아침 식사하면 될 건 아닌겨. 결국 시모는 항복하고 당신 스스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처 몰랐습니다. 진상의 시모보다 우리 친정엄마가 더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걸 말이에요. 그 뒤로 아침 식사는 시모가, 저녁 식사는 우리 엄마가 해주셨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출근해서 집이 비어있으니 시모는 전에 살던 대로 집을 어지르면서 청소도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집이 비어서 사부인 혼자 계실 때에는 청소와 물걸레질, 그리고 빨래까지 하셔도 충분할 시간이지요. 일하고 돌아온 김서방이나 우리 서진이한테 하라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내가 요즘 관절이 아파서 하고 싶어도 청소를 못하겠네요. 아우, 저런. 사부인이 그러시다면 저랑 같이 한의원도 가시죠. 내일부터 우리 야채 가게로 오세요. 제가 잘 아는 명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 낮에 여기 오시라고 부탁드려 놓을게요. 우리 어머님이 사부인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면서 함께 일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시집살이도 안 해봤는데 사부인네 어머님 밑에서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란 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집살이라뇨. 사부인, 우리 애가 10년 동안 합가하면서 시집살이 시키셨습니까? 모르는 거 가르치면 예뻐해 주신다면서요. 우리 어머님 좋은 분이시니까 사부인 어렵지 않게 잘 해주실 거예요. 결국 시모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내 혼자 하리다. 집안일 혼자 하면 되지 않겠슈. 그러다가 보니 시모는 아침도 차리고 집 청소와 빨래도 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에요. 저녁 식사도 엄마가 해주시고 제가 야근으로 늦을 때 우리 쌍둥이까지 챙겨주시니까 저는 정말 예상외로 만족스러운 이중 합가 생활이 된 거예요. 더욱 좋은 것은 우리 엄마가 시모를 이겨먹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코미디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더란 말입니다. 시트콤 저리 가라 할 만큼 재밌는 일이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인사를 드리니 시부는 눈이 붉게 부어오르셨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달래는 것인지 타박하는 것인지 아유, 내가 못 살아. 저 옆엔 얘가 결국 일을 버렸네 그려. 이 화장아, 그냥 싹 다 잊어불고 저녁은 먹어야 할 것 아니오요? 난 못해. 저녁 못 먹어. 어떻게 다시 얼굴을 보겠나 그래.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더는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어. 이? 당신은 고깝고 한번 불편하다고 그려요? 나는 지금 아침도 차려, 청소해. 아주 집안일 때문에 죽겠는데 참는 것을. 이미 우리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아니, 글쎄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니까? 그럼 나 혼자 나가겠소.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서 친정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시부와 시모를 불렀습니다. 사돈어른, 저녁 드시러 어서 나오세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시부는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시모도 한숨만 푹푹 쉬시고 안 나오시는 거야? 응?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으면서 저에게 오늘 있던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바로 공동 욕실로 향하셨대요. 욕실 문도 열려있고 해서 쓱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시부가 샤워를 하던 모습을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신 줄도 모르고. 아니, 사부인 일을 어째. 그 일을 뒤로 시부는 우리 엄마 얼굴은 못 보겠다며 저녁 드시러 나오지도 못하고 시모는 열받아 했다는 거죠. 나도 좀 당황스럽고 놀라긴 했다만 다 늙은 처지에 그럴 수도 있지. 너희 시부 진짜 부끄러움 많으신가 보다. 그럼 엄마는 참 조심하시죠. 우리 아버님 여린 분이신데 충격이 얼마나 크시면. 의도치 않게 이 사건을 계기로 시부모님은 이튿날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정말 웃기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정엄마의 기지로 시모의 습격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는 우리 친정엄마에게 당해서인지 우리 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자신의 벗은 몸을 우리 엄마에게 들키셨다는 이유로 시부는 지금까지 저도 보기 불편해하신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시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사연 어떠셨나요?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 시모 같은 분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친정엄마의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부쩍 더워진 날씨에 약속을 줄이고 유튜브로 사연을 빠지다나 실컷 듣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자랍니다. 약속을 나가면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정작 제 안에 진짜 얘기는 꺼내 보인 적이 드문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민망하기도 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사연에 빠지다에 슬그머니 보내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워낙 옛날부터 바쁘셔서요. 방치돼서 자라는 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두 분께서 본격적으로 같이 일에 뛰어드셨거든요. 원래는 친정아버지께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부당하게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정 엄마와 부부가 합심하여 사업을 해보시려고 이런저런 궁리에 들어가게 되셨던 거죠. 일찍이 친정 아버지께서 인망이 좋으셔서 나이나 사회 경력에 비해 인맥이 무척 탄탄하셨거든요. 그걸 미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제라고는 위로 언니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친정 언니는 타고나길 워낙 모범생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라는 자식들 있죠? 그런 자식이 바로 저희 집에선 언니였던 거죠. 괜히 장녀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진 친정언니가 저를 다 챙겨줬었어요. 끼니도 다 살펴줬고요. 하지만 그 이후론 공부해야 된다며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야, 나는 네 나이 때 학교, 학원 일정을 계획표로 딱 정리해서 살았어. 너도 이제 그 정도 됐음. 알아서 학교 다니고 공부할 수 있지? 네가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도 아니고 난 좋은 대학 가야 해서 바쁘니까 너 알아서 열심히 지내. 괜히 사고 쳐서 부모님 신경 쓰이는 일 만들지 말고. 알았어?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윽박을 지르고 난리야. 알았어.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 아, 정수진. 쟤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성질만큼은 왜 이렇게 독보적인지 몰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앞길이 깜깜해 보인다. 근데 그 나이 땐 잔소리 조금만 들어도 쉽게 울컥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를 향해 친정언니가 비아냥대니까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로 올라오니까 수학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항상 나는 돌머리인가 싶은 자괴감이 들고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친정언니가 잔소리를 날리니 왜 그렇게 밥맛으로 보였던 건지요. 그렇게 중학교 사춘기 소녀는 단순한 계기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 그 자식이 중학교 2학년을 지날 때 어땠나요? 무난했나요? 별 사고 친 기억이 없는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되게 사춘기 애들이 그 시점을 무난히 못 넘기고 획가닥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의미 없이 막 쏘다녔어요.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학원 안 가고 방황하는 제 모습이 이 시대 최고의 반항아 같았고 멋쟁이 같았습니다. 친정 언니는 숨막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원과 독서실 생활까지 병행하던 괴물이었으니 제가 방황하며 쏘다니는 걸 알 길이 없었죠. 저는 알아서 잘하겠다는 약속 따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기어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친정 아버지께 싸대기를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나서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중전한테 뺨 맞은 장희빈 마냥 표독스럽게 아버지를 있는 대로 째려봤다가 반대쪽 싸대기도 거세게 맞았습니다. 종전보다 더 강하게요. 맞으니까 귀에 이상한 이명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정수진! 너 정신 안 차릴래? 부모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기껏 보내놓은 학원을 그간 농땡이 쳐온 걸로 모자라서 학업 비용이랍시고 받아냈던 용돈들로 여태까지 옷이나 사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이나 쏘다녔어? 너 같은 자식을 환영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고 나서도 친정아버지께선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절 한 대 더 치시려는 듯 씩씩거리셨고 그 옆에서 간신히 친정엄마께서 말리셨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 애 왜 자꾸 머리를 때리냐고 하시면서 당사자인 제가 듣기엔 서글픈 내용으로 친정아버지를 만류하셨습니다. 덕분에 두 대만 맞고 끝났지 아니었음 그날 전 반죽음이었어요. 친정아버지의 그런 엄한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자하고 허허실실이신 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간 몰래 막 나갔던 것인데 진면목을 마주하자 오금이 저려왔네요. 저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애였나 봐요. 맞고 나니까 다시는 농땡이 피울 엄두가 안 났고 그렇게 저의 사춘기 꼴값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반발심을 확 죽여놓은 건 비단 싸대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당장 네가 놀고 싶은 것만 보이고 네 부모의 수고와 노력은 안 보이냐?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죽어랍시고 뭐 한 가지에 매달려서 미쳐본 적 있어? 그만큼 땀을 흘려본 적이 있어? 아무 것에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던 넌 감히 어설프게 탈선을 할 자격도 없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최고로 양아치였던 애들은 그 분야에서 특화되었던 나머지 오토바이도 잘 탔고 교복으로 패션쇼를 벌였고 불에 지진 이쑤시개 하나만으로도 속눈썹 파마를 해냈으며 문구점에서 파는 싸구려 화장품으로도 연예인 화장 뺨치는 흉내를 낼 줄 알았습니다. 유행도 다 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양아치도 모범생도 아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었고 그저 뭐든지 어설프게 제 충동을 쫓아 행동했을 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게 됐던 순간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뺨을 맞았던 직후보다 얼굴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친가, 외가 모두 형편이 당시 좋지 못했습니다. 양가에 아무 손 벌릴 곳도 없건만 친정 부모님께선 묵묵하게 앞만 보며 노력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도태될 순 없다며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고요.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철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나가고 불필요한 용돈도 아예 안 받기로 했어요. 굳세게 마음먹은 뒤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꽤 놀라고 말았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매일 꾸준히 자습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벅찬 제 자신이 기가 막혔습니다. 책상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타고나야 할 수 있는 건가? 난 왜 자꾸 문제집 앞에서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눈에 글자는 전혀 안 들어오고 정신만 산만하고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셨던 분이요. 그러신 분이라면 저와 아마 동료이실 듯 하네요. 한동안 제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책상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자 그 모습을 목격하신 친정엄마께선 애가 외탁을 했나 보다. 자기 외가 식구들 닮았나 보다. 속상해서 미치겠다며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셨었고요. 그걸 듣고 저는 처음 깨달았었죠.
공부머리, 체질, 성격 같은 것도 죄다 유전이란 것을요. 친정언니는 처음부터 차분했고 조용히 공부하는 적성이었거든요. 공부하려고 시도해봤으나 여러 가지 요건 부족으로서 저는 아주 간신히 턱걸이로 걸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언니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에 다니는 걸 그저 부러워했죠. 친정 부모님께서 일군 작은 사업장은 번듯한 기업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그런 두 분께 친정언닌 가히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그럭저럭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는가 하는 일은 일절 없었고요. 그저 그런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친정언니가 명문대에서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2년 유학도 다녀오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한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친정언니가 저보다 월등하고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며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하나 친정언니를 앞선 부분이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결혼이었답니다. 갑자기 웬 결혼이냐고요? 그럴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회사를 운영 중이셨잖아요. 당연히 대학 나온 자식들이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테고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친정언니한테 잔소리 좀 몇 번 들었다고 심사가 뒤틀려서 반항기를 시작했던 시절의 잘못을 비슷하게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재원인 친정언니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저마저 그곳에 간다면 사람들이 언니보다 동생이 너무 떨어지네 라면서 말을 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힘겹게 이악 물고 세우신 회사에 저라는 오점을 남기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랬어요. 냉정하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회사에 득이 아니라 실일 것 같았거든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의 소중한 결과물에 저처럼 어중간한 인력이 들어가서 좋은 평균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는 작은 사무실에 취업해서 저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혹시 규모가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런 곳은 비밀이 없습니다.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저 같은 미혼의 젊은 여자애가 신입으로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고참 기혼 여성들의 표적이 됩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 정확히 이틀 후부터 왜 연애 안 하냐,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기혼자 상사분께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을 때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애석하게도 저는 상사분께서 직접 주선해 주신 분과 소개팅을 거절하지를 못했고요. 자리에 나갔다가 그대로 코가 깨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꽤 잘 사는 집 자제였어요. 그때도 언뜻 들은 부분이었지만 옛날에 헐값에 사두었던 부동산이 그야말로 수지를 맞아서 집안에 돈이 좀 생긴 경우였다고 합니다. 제가 집이 좀 산다고 하니까 상사분이 그런 집의 남자를 얼른 저한테 붙여주셨던 거죠. 그 남자는 전문대를 나와서 아주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여유로우니까 신수는 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제가 그 남자와 초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더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설프게 방황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던 때 그때 노래방과 오락실 등지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양아치 놈들이 집 앞에 있기로 유명한 공고의 교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친구들과 봐두었던 기억이 선연했습니다. 그 남자와 사귀게 됐어요. 거의 운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금세 진지한 감정이 됐고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제가 친정 식구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제 결혼을 시켜주었던 건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임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의 인연을 이어준 그 상사분에게 비싼 가방 하나라는 사례까지 하고 난 뒤 얼마 후 퇴사를 했었고 저는 태교를 하며 지냈죠. 근데 몇 주 뒤 병원에 정기검진차 가봤다가 안 좋은 소견을 들었어요.
유산 가능성이 있단 것이었죠. 청천벽력이었고 그 후로 열심히 관리를 해봤지만 끝낸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물보단 수술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보인 남편의 반응이 정말 별로였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면서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죽상 좀 하지 말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보는 사람까지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면서 저한테 표정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유산으로 잃은 사람한테 표정 관리라니요? 시댁도 매한가지였어요. 애 가진 여자가 얼마나 몸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면 유산을 격리하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다길래 그게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허락하고 며느리로 맞았더니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후회하고 있단 말씀들도 하셨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네요. 게다가 유산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저를 향한 비난까지 들으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선언했습니다. 네 가족들 죄다 내 앞에 한날 한시에 집합시켜서 나한테 사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하든가 해. 둘 중 하나야? 뭐라고? 네 가족들? 너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유산 하나 한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도 겪은 것 마냥 유세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예민한 여잔 줄은 몰랐다. 피차 더 피곤해지기 전에 빨리 갈라서자. 당장 이혼해. 그놈이 양아치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공고 출신에다가 허구한 날 오락실에 드나들었던 전적이 있다는 걸 제가 진지하게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섣불리 감정만 따라가다가 모든 일을 그르친 것이었죠. 어쩌면 이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며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 떠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처음 서로를 보자마자 로맨틱한 인연이라고 청했을 땐 언제고 결혼 딱 8개월 만에 남남이 되면서는 서로에게 오만 쌍욕을 하며 저주를 날렸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된다던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끝마쳤을 때 저에겐 수치스러움이 남아있었죠. 부끄러워서 친정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어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만 흘러갈 수 있는지. 친정 부모님과 언니에게 창피해서 진짜 죽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친정 언니는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탄탄한 중견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과 당시에 교제 중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제 형부가 되셨고요. 멋지고 제정신인 상대와 성숙한 결혼 전 연애를 이어가는 친정 언니에 반해 저는 모든 게 볼품없었던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너 이제 앞으로 어쩔 거냐? 무슨 거창한 인생 계획이라도 세워둔 거야? 이혼하고 나서 2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것엔 이유가 있겠지? 네? 아버지, 저 이제 겨우 2달이에요. 저도 마음 좀 추스르고 여러 가지로 생각 좀 하면서 제 진로를 탐색해보는 중이에요. 저도 놀고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휴, 그러다 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겠지. 너는 잔말 말고 회사로 들어와. 버틸 만큼 많이 버텼잖냐? 이젠 들어와라.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솔직히 언니는 객관적으로 뛰어난 인재잖아요. 근데 전 아니고요. 저라는 낙하산이 피해만 끼치게 되면 어떡하죠? 피해를 끼치겠지. 그건 당연하지. 걸핏하면 피해 덩어리를 불러대겠지. 뻔해. 네? 그렇게 예상하시면서도 왜 저를 회사로 들이시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아버지하고 엄마 딸이라서요? 왜? 낙하산이면 좀 어때? 그 낙하산이 피해만 만들어내도 뭐 어때? 그거 감당하려고 내가 회사 대표인 거야.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넌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건네주셨던 진솔한 말씀이 엄청 힘이 됐어요. 전 항상 은연중에 난 암만 해봐도 안 돼 라며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친정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후로는 그런 면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니 체면이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한 걱정이니 그런 것들 살아가다 보면 별로 쓸모도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회사로 들어가 말단 중에 말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몇 달은 적응하느라 아무 정신도 없었던 듯 싶어요. 잠깐, 이러다가 내가 자리 잡고 나면 나한테 다시 결혼 얘기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 언니가 슬슬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부모님께 밝혀왔을 때 저는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섣불리 했다가 제대로 망했던 결혼 경험 때문에 저는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단으로 시작한 일도 적응을 조금씩 거치며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요. 이대로 일만 쭉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가슴 아픈 유산 경험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한다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고요. 친정 부모님께 제 속내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친정언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저는 그걸 지켜만 봐주고 싶지 결혼 대열에 합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두 분이 씁쓸한 표정으로 제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낀 게 어렸을 적엔 부모님께 불평, 분만이 많았고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보란듯이 잘난 사람이 되어줄 거란 포부도 있었는데 막상 크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멋진 어른들이셨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반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 저 말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저는 결혼은 뒤로 한 채 일만 열심히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의 만남은 제가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준비 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어쩌다 보니 예비 신랑과 엮여서 고민 끝에 사귀게 됐고 진지하게 서로를 나누는 관계가 됐던 것이죠. 사귀던 도중에 결혼을 약속했었기에 호칭을 예비 신랑이라고 해볼게요. 예비 신랑은 제 과거를 다 아는 남자였습니다. 유산이나 이혼 같은 것들을 다 알고도 포용해 주었다는 것에서 100점 만점이었죠. 냉정하게 사는 형편은 딱 보통이었고요. 예비 신랑이 집안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어릴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다네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쁨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랐다는 사람치곤 성격이 뭐랄까? 꽤나 쿨했어요. 너무 쿨해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하지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그 성격이 저는 마음에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나 연인분께 결정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있었어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아주 유명한 인터넷 카페가 하나 있죠. 저는 거기서 8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붙이고 거래 물품이 배송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는데요.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받은 택배 상자에는 쓰레기만 가득이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먹다 남은 치킨뼈가 웬 말인가요? 모욕적이었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너무 분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제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진짜 별걸 다 사기당한다. 하긴 웬 이상한 놈한테 사기 결혼도 당했었으니 알만하다. 정말 못 봐주겠다. 한숨과 함께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않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 울컥해서 제가 확딱지를 내려고 했던 그때 예비 신랑이 저한테 대뜸 8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왜 저한테 보내주나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사기꾼 놈 잡힐 때까지 네가 2달이 못 먹고 잘까봐 내가 돈 보낸 거니까 사기꾼 잡히면 난 그때 그 놈한테 돈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80만 원 사기당한 적 없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 알았지? 그리고 넌 이 다음에 나랑 결혼하면 집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지 마. 사기당해서 옥장판 사고 다단계 화장품 사고 아 이럴까 미리 겁난다. 참나. 근데 제가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에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이 그 후로 무척 잘생겨 보였습니다. 평소에 참새같이 생긴 얼굴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갑자기 늠름한 독수리 같은 인상으로 보였으니 말 다 했죠. 결국 그 사기꾼 놈이 잡히긴 했는데 전과가 하도 많았던 놈이어서 이래저래 복잡했고
돈은 못 돌려받은 채로 그 사기꾼 놈이 감옥 가는 과정을 지켜본 게 다였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한테 농담조로 80만 원 다시 토해내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벼룩의 간을 빼먹을 생각이 없다고 저에게 대답했죠. 그런 면모가 정말 남자다운 남자여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미리 했던 건데요.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우선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다는 표현으로 수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임을 애들로 표현을 해놨었을 뿐 가족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곤 안 밝혔단 점이 있었고요. 다음으론 예비 신랑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원래 꿈이 변호사였대요. 그런데 상황들이 이래저래 항상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줄곧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되기로 아예 작정을 먹은 건 절 만난 뒤였죠. 제가 자꾸만 해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줬거든요.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저도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싶었어요. 변호사 준비에 매진하려면 당연히 일을 관둬야 했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게 변호사라고 했으니까요. 전 슬프게도 공부와 썩 인연이 없는 두뇌였지만 공부에 일가견 있는 사람이라면 항명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 언니요. 야, 너 남들보다 훨씬 더 뒤통수 잘 맞고 살팔자로 보이는 거 너도 그 나이쯤 먹으니까 실감되지? 그니까 얼마나 진지한 사이가 되든 간에 부모님 회사라든지 집안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드러내지 말고 지내. 그리고 변호사는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허송세월만 날리고 변호사가 안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 그니까 아무튼 네 패를 굳이 다 까볼 필요가 없어. 친정언니의 입에서 변호사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상 전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보통의 정신과 체력으론 변호사가 못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댁은 아들의 꿈을 믿고 응원이나 못 해줄 망정 변호사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 거냐며 그 걱정이나 하고 돈 타령이나 해댔거든요. 제가 아니면 예비 신랑은 변호사 도전을 꿈꾸기가 정말 어려운 형국이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만난다는 아가씨가 그쪽이에요? 둘이서 결혼까지 이미 약속을 했다던데. 그러면서 대체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헛바람을 많이 넣었으면 우리 아들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냐고. 여자 하나 잘못 사귀어서 우리 아들 인생이 망신당하게 생겼네. 그것도 개망신. 그 모친께선 저를 보자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가슴을 퍽퍽 치기도 하셨죠. 저 때문에 예비 신랑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됐다 여기시더군요. 그런데 말끝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 소리를 해대시던지 제가 듣기론 예비 신랑이 자라는 동안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큰 도움을 주신 적이 없던 것으로 아는데 뭐든 악바리 정신으로 혼자 다 해낸 예비 신랑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는 무척이나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친정 부모님께선 부족한 작은 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지언정 당신들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신 분들은 아니셨으니 예비 신랑의 입장이 낯설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팔자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는지 그런 것도 새삼 실감이 됐고요. 부모님 관심 좀 못 받고 컸다고 해서 불평, 불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이 오랜만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뵙고 나서 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비 신랑을 지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꾸준히 다녔고 그러는 동안 예비 신랑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예비 신랑은 내심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늦은 도전은 아니었을까?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헛물만 켜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늘 강인하고 꿋꿋해 보이던 사람도 나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힘들어했고 무척 막막해했어요. 어느 순간엔 끌어넘치던 자신감이 갑자기 확 하락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했죠. 예비 신랑은 20살 나이부터 자취를 해왔고 워낙 독립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외로움을 안 타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딱히 힘든 것도 잘 모르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얼마 전에 친구놈이 직장에서 지난주에 승진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미치겠더라. 예전 같았으면 그런 소식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테고, 그래? 야,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 내 마음이 복잡했어.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미치겠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러다 변호사고 뭐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닐까 싶어. 예비 신랑이 그런 심적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 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공부하는 걸 때려치우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다시 구하길 바라며 예비 신랑이 주는 용돈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비 신랑을 단단히 붙들어준 건 저뿐이었죠. 너무 자책하지 마. 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나 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다니는데 뒤통수도 잘 맞고 어리버리하고 다혈질이고 감정적이고 못남 좀 투성이잖아. 나라고 해서 주변에 이런 내 면모를 들킬 때마다 안 창피했을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나 이혼했을 때 주변에 소문 다 났었는데 그때 쪽팔려서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를 봐.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 매일 출퇴근 성실하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결혼할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람차게 사는 지금의 내 자신이 나는 좋아. 자기도 시간이 흘러서 이때 돌아봤을 때 그땐 정말 막막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 웃을 수 있는 과거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진짜로 그렇게 될까? 내가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자긴 나만 믿어. 그리고 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인이야. 뒤에서 내가 받쳐주고 있는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처음 봤을 땐 저렇게 사람이 허술하고 맹해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미지가 내 안에서 이제 바뀐 것 같다. 내가 지켜줘야 할 여자가 아니라 내가 도움받고 의지해도 될 여자로 보인다. 정말 든든하네. 고마워.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할게. 저에게 예비 신랑은 무척 감동을 했습니다. 항상 뭐든 베푸는 쪽에서 살아왔던 예비 신랑은 자기가 맹목적으로 받아보기만 한 게 처음이라 그랬어요. 특히나 예비 신랑은 자기 가족들의 기대를 늘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참고로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선 건강이 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은 남들보다 이르게 가장 역할을 해오며 지내왔던 거예요. 한바탕 예비 신랑이 심적 방황을 거친 게 끝이 나고 다시 공부에 매진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선 저를 향해 놀랍단 눈초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아가씨였네. 처음엔 남의 집 귀한 아들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장난질을 치는가 싶었는데 제법 살뜰하게 뒷바라지를 이어가잖아. 다시 봤어요. 이 정도면 그 정성은 내가 인정을 해줘야죠. 우리 아들을 믿어주고 밀어줘서 내가 엄마로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재능과 꿈을 다 갖춘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전 열심히 응원만 해줬을 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를 아직 못마땅해 하며 경계심 어린 기색을 보이고 계셨던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먼저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부턴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저를 허물없이 대하시더군요. 저를 예비 며느리로 정식 도장 찍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했답니다. 변호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는 친정언니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쉽게 되리라곤 당연히 예상하진 않았지만 예비 신랑이 딱 봐도 보통 내기의 인물은 아니었기에 어찌 되든 되긴 할 거라고 믿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변호사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다음을 기약하며 또 피눈물 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애간장을 다 태우는 시험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 합격의 문턱에서 정말 아깝게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셨고 전 묵묵히 다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 되시는 분께서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얼굴을 비추고 이런저런 일도 거들었었죠. 예비 시댁의 분들도 그래서 저를 거의 다 알았어요. 제가 묵묵하게 열심히 예비 신랑의 변호사 준비 뒷바라지를 해온 것 그 역시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선 목에 힘을 주셨었습니다. 특히나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다 얼굴을 비춘 현장이었기에 장례식이었을지라도 자랑할 만한 기회를 온전히 놓치기란 아쉬웠던 모양이었죠.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 정말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야. 아니, 공부만 잘하든가 아님 인물만 좋든가 뭐든 하나만 특출나도 될 일인데 뭐 하나 빠짐없이 고루고루 잘나더니 부모한테 효도하겠답시고 그 좋은 머리 썩히지도 않고 변호사 시험을 알아서 척척 준비를 하지 않나. 조선시대 조신한 처녀들보다 더 지고지순한 여자 만나다가 뒷바라지를 받질 않나.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기를 쓰고 고된 뒷바라지 하겠다고 자처하는 여자가 일 수밖에 없지. 내가 아들을 잘 낳아도 너무 잘났어. 큰일이야. 그런데 그 자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유형의 인물이신지 그때부턴 제가 제대로 감이 잡혔었죠. 어째서 예비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았음에도 무뚝뚝하고 초연한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알 것도 같더라고요. 확대 해석을 잘하시고 본인 공으로 상황을 돌리는 걸 좋아하시고 호들갑 떠시는 건 더욱 좋아하시는 모친의 영향이 지대했던 듯 싶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때문에 시기가 기약이 없었을 뿐 결혼하기로 사실상 정해져 있던 사이기 때문에 저는 예비 시댁의 이모저모의 얼굴을 비추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 친정에서도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다 끝나는 대로 결혼할 거라고 막연히 예상을 하게 됐고요. 제 친정과 예비 시댁의 차이가 있었다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 유무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 친정에서 예비 신랑이 변호사 못 되면 결혼도 못 한다고 엄포라도 놨냐고요? 아니요.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결혼에 관해선 제가 이제 관심도 없고 자포자기로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짝을 찾았다는 것에 기뻐하시면서 사위가 변호사든 말든 상관없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비 시댁 쪽에선 변호사 시험 결과에 신경을 기울였죠. 우리 아들을 살뜰하게 뒷바라지 해주고 여태까지 배신 안 하고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설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끝내 못 되면 그때 돼서 필요 없다고 휙 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때 가서 우리 아들 배신 때리면 재미없을 줄 알아. 애초에 네가 꼬드겨서 변호사 하겠답시고 우리 아들이 지금 여태 저러고 있는 건데.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는 애초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를 만났던 게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남자를 만났던 것뿐인걸요. 자기의 오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좋을 뿐이에요. 만약에 변호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식진 않을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그러니 네가 생각 외로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네. 부디 지금 그 말이 입 바른 소리만이 아니었길 바라마. 근데 너 돈 좀 있니? 사는 형편이 원체 어렵진 않다 들었는데 일을 연봉 많이 받고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 돈은 어떻게 좀 모았어? 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돈 관리는 잘하는 편이라서요. 그래. 자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다행이야. 네가 비록 중소기업 나부랭이나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널린 것이 중소기업이고 드물게 중견기업과 대기업이니까 능력만 된다면 다들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싶겠지. 하지만 능력이 받쳐주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잘 낳아놓은 우리 아들 정도로 무척 드문 경우니까 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유식한 사람으로서 너를 후하게 평가 중이야. 나처럼 생각이 깊고 개념이 상당하게 갖춰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걸 넌 아주 행운이라 생각해야 된다.
예비 시어머니의 화법은 제가 이제 꽤 들어봤고 적응도 다 마친 상태였기에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어리 빠지는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전 그저 아, 저분이 자아도취를 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제가 하도 수더분한 반응만 보이니까 나중이 되어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제 앞에서 별다른 말씀을 안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분이 시간이 지나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그때가 되기 이전에 제가 예비 시댁의 또 다른 인물과 엮인 것이 먼저였죠. 예비 신랑은 외동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동생, 저에겐 예비 시누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남매가 성향이 아주 달랐죠. 예비 신랑이 현실주의자라면 예비 시누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에이씨, 항공사들이 죄다 눈이 삐었나? 왜 자꾸 나를 승무원 채용해서 불합격시키는 거야? 이젠 지원할 항공사도 아예 남아있질 않은데. 아, 안 되겠다. 옷 파는 쇼핑몰에서 모델이나 하면서 경력부터 쌓아야지. 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쇼핑몰 모델하면 그 경력이 승무원 지원하는 데 도움되겠죠? 글쎄요. 그게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문외한이라서요. 하긴 그 나이 되도록 언닌 중소만 전전하면서 일이나 해오셨죠. 뭘 아시겠나 싶네요. 근데요, 쇼핑몰 모델하다가 연예인으로 빠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외한이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죠. 예비 시누이는 이런 성격이었어요. 말을 할 때 뇌를 거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막 뱉었어요. 신체 조건도 괜찮고 얼굴도 제법 예쁘장했는데 왜 자꾸 승무원 시험에 떨어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을 때 목격했던 건데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밥상을 앞으로 가져오시자마자 아직 물컵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컵 좀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요청을 받은 예비 시누이가 되셨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당연히 컵에 물을 받아서 가져다 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비 시누이는 컵만 가져왔습니다. 물컵만 갖다 드리고는 짜증을 내시는 본인의 부친을 향해 물 떠다 달란 요청은 따로 없었잖아요. 라고 받아치더군요. 이런 판국인데 무슨 승무원을 하겠나요? 혹시 순수 아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아기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순수 아기라고 하던데 예비 시누이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에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딱히 아기가 없고 말을 막 할 뿐이라는 걸 알고 나자 예비 시누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어느 날 예비 시댁 근처의 카페에서 따로 커피를 마시게 됐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과거를 궁금해하는 예비 시누에게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결혼 전적, 유산 이야기 이런 걸 말이에요. 그때 굳이 왜 예비 시댁을 갔었는가 하면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다시 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신랑은 합격을 예감하며 표정이 밝았고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당연히 저는 결혼을 머릿속에 바로 그리게 됐고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예비 시누이가 가슴 아프단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인 모친에게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어버려서 그게 문제였죠. 우리 딸한테 다 들었어. 참나. 뭐? 한 번 다녀왔다고? 게다가 애가 들어섰던 몸이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다 봤나.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본 적 없어요. 굳이 과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고 밝힐 시기를 못 잡았을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눈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었어요. 적어도 서로를 기만한 적은 없었으니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조리 있고 차분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계속 빠른 변화를 해온 것 같았어요. 변호사 될 남자를 만나느라 그랬나 봐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께선 씩씩거리면서도 화를 꾹 참으셨고 몇 달 후 예비 신랑은 당당하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변호사가 되고 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선 거품 물고 발작을 해대시며 절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려 변호사인데, 사자 중에 사자, 변호사인데, 중소기업 나부랭이 다니는 보잘것없는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순 없지. 고작 이딴 며느리 보려고 내가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든 줄 알아? 농담 아니라 진짜 눈까지 뒤집고 반대를 하셨어요. 중소기업 안 나쁘게 본다고 하셨을 땐 언제고 어이가 없었네요. 게다가 제가 다 뒷바라지 했는데 갑자기 황당한 생색을 내시다니요. 말도 안 될 일이었죠. 하지만 자기 모친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예비 신랑도 선뜻 모진 말씀은 못 드리고 한숨만 쉬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양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지난 수고를 봐서라도 결혼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소리가 내가 솔직히 말하마. 변호사 됐다고 해서 갑자기 땅에서 돈이 솟아나니? 하루아침에 돈벼락이라도 떨어져? 앞으로 잘 풀릴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고 당장에 돈이 생겨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너 같은 것하고 결혼을 시키겠어? 우리 아들이 돈을 왕창 잘 벌기 전까지 멋들어지게 받쳐줄 돈 많은 며느리를 드리는 게 당연한 선택인 거야.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 잘 사는 집 아가씨들도 줄을 설 거다. 너처럼 한 번 다녀와서 온몸이 더럽혀진 여자는 영원히 굿바이 하고 싶구나. 굿바이? 너야말로 양심이 있다면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져라. 뒷바라지 어쩌고 지랄을 떨 거라면 그 뒷바라지 비용인지 뭔지 아는 거? 네, 계산해서 쳐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 소리 듣고 제 이성이 뚝 끊겼습니다. 이놈의 예비 시댁과의 연을 뚝 끊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박장대소를 실컷 해줬죠. 제가 갑자기 막 웃으니까 그분이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상심에 미쳐버린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웃으며 대답을 해드렸죠. 변호사들 아들의 제목도 못 알아보셨던 동태 눈깔 주제에 말은 청산유수로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좀 웃었습니다. 저 그냥 중소기업 나부랭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연매출 300억 정도 나와서 아주 쏠쏠한 곳이거든요. 말하는 꼬라지 학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인데 거기가 연매출이 30억이든 300억이든 네 월급은 최대로 받아봤자 300만 원인데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이니. 대감집 노비가 자기가 양반인 줄 아는 모양이야. 저 노비 아니고 양반 맞는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여태 말씀을 안 드렸네요. 회사가 부모님 회사예요. 대표가 저희 아버지시고요. 저는 낙하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 똑똑한 친언니가 있어서 앞으로 회사 망할 일 절대로 없고요. 저는 앞으로 낙하산 타고 쭉쭉 올라갈 예정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로 대성하는 것보다 제가 낙하산 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돈이 보이는 길일걸요? 뭐라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 회사? 그럼 네가 다름 아닌 부잣집 아가씨였어? 에이, 아가씨라뇨. 한 번 다녀와서 온몸이 더럽혀진 사람한테 아가씨라고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실 일도 없을 겁니다. 아줌마.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다는 걸 저는 그날 그분의 낯빛을 보며 깨달았죠. 거의 기절하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신 뒤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어요. 횡설수설 잔뜩 하시면서 저에게 그간 실언을 했다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냉정하게 뿌리쳤죠. 예비 신랑에겐 다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고 양손 선택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나리께서 딱 선택해 주셔야겠어. 왼손은 나, 오른손은 네 엄마. 하나만 고르고 다른 손은 2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게야. 지금 선택해. 변호사가 된 이후로 기뻐 날뛰던 예비 신랑은 자기 모친과 저의 예상치 못한 마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죠. 내밀어진 제 양손을 보며 고심하던 예비 신랑이 한쪽을 골랐습니다. 나 왼손잡이잖아. 근데 어떻게 왼손을 외면하냐? 모두가 오른손을 쓸 때 당당하게 왼손을 쓰는 남자.
그게 바로 나야. 저라는 선택지가 오른손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대답을 듣고 안심하는 제 자신을 느끼며 제가 이 남자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죠. 저희는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잘 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 채 울부짖은 한 분이 계셨고요. 아니야.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 외면받고 사는 사람일 리가 없어. 이렇게 볼품없이 초라한 게 나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다가 자랑을 못하잖아. 자랑을 못하다 뿐이야. 온갖 수군거림을 다 듣는 신세가 됐는데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부잣집 며느리, 변호사 아들 이걸 내가 왜 전부 놓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나는 당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대성통곡을 꽤 오래 이어가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예비 신랑, 아니 제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안에 변호사가 들어와서 든든하다며 친정 부모님께선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죠. 친정 언니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인 만큼 변호사가 있다는 것만큼은 좋은 게 없다며 저에게 결혼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신랑은 자기 처가한테 최고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